집을 위한, 집에 의한 대한민국 집코노미의 모든 것.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하게 부동산에 들여다보는 손바닥 부동산 시간입니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시장 침체 분위기죠. 집값이 하락할 거라는 전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매매 수급 지수 어떻게 나타났나요? 네, 지금 공공하고 민간 두 군데다 다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같은 경우는 일주 전보다 1.1%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87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100일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을 넘어서면은 아무래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100 미치라고 하면은 팔려고 하는 사람들 뭐 이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수요가 우세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서울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라고 말하던 그 강남권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그 뭐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전국에서도 지금 100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75.8 정도를 기록을 하는데 이게 2012년도 이후 통계 집계한 이후에 최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통계 안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집값이 하락한다라는 그런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KB 부동산이라는 지역에서도 매수 우위 지수를 37.2 포인트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공급 통계를 많이 내고 있는 부동산 114 같은 경우도 작년하고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그런 리서치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0명 중에 4명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좀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이게 직전 한 6개월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하락에 대한 응답이 14%에서 지금 38%가 됐으니까 한 2.7%로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체적인 가격 전망 지수가 민간이든 뭐 공급을 담당하는 통계든 그다음 금융권이든 공공이건 전체적인 추이 자체가 네.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0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게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이번에 규제가 해제됐잖아요. 대구와 대전 지역의 경우. 이들 지역도 좀 당분간은 매수세를 회복하기 어려울까요? 지금 규제가 풀려도 역시 좀 회복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은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통계에 대한 추이 자체가 아, 뭐 보합이라고 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음,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요. 거기에다 대구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세가 굉장히 뚜렷한 지역이긴 해요. 그래서 네. 통계청에서 나오는 장래 인구 추계에 따라도 2017년에 245만 명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는 236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축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어떻게 크게 느껴지냐면은 뭐 우리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한 4.6% 정도가 줄어드는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지금 작년 추계로 보면 0.5% 감소를 했거든요. 네. 그거에 거의 한 10배에 가까운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요가 음, 축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2023년까지도 입주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 지역으로 해제됐다라고 해도 아무리 지금 뭐 규제를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반전을 해도 역시나 또 금리에 대한 부분들, 공급적인 음. 부분들, 수요 축소 이런 것들 때문에 한동안 반등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종합을 하면 인구가 줄고 또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고 또 수요도 계속 축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아파트 값이 오르는데 반등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분양가 제도를 개편하면서 7월 분양이 지난해 동월 대비 70% 이상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분양가를 합리화하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 기대를 했던 단지들이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소들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음.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좀 해소돼서 많은 부분 그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도 일정을 이제 잡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도 개선된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공급할 수 있는 뭐 뭐랄까요 좀 동력은 좀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보면은 주거 이전비라든지 영업손실 보상금이라든지 뭐 필요 경비 등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반영을 했고요. 또 분양가를 어떤 뭐 상승 예상 같은 경우도 한 4%, 많게는 한 4% 정도를 조금 더 개선을 했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22년 7월부터는 한 63개 단지가 계속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공급들이 지금 몇 년 동안 주택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집값이 좀 올랐다라는 여론들이 있었는데 네네. 결국은 금리 인상에 또 공급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음. 우리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래도 그 전망에 대한 추이들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음. 한편으로는 이런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 집 마련, 특히나 새 집을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단지들을 보신다면은 한번 뭐 좀 뭐 현장들이나 지역적인 부분들을 잘 선택을 하시면은 또 다른 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좀 대구 같은 경우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저는 조금 이게 '수요가 많아지지 않을까.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준금리가 지금 워낙 높은 데다가 공급 물량도 많기 때문에 시장이 단기간에 반등하기 좀 힘들 걸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도 좀 해 볼게요. 중산층이 대출을 받아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이런 건가요? 지금 중산층이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 수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집값이 오르고 또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 금리 인상 때문에 음. 이자 부담이 늘어서 이런 뭐 주택을 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그 주택 구입 잠재력 지수라는 것을 뭐 KB 부동산이라는 민간 업체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게 한 2.6%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게 2009년인데 2009년 3분기 이후에 최저 수준이라고 하니까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집들이 정말 뭐 소위 말하는 뭐 씨가 말라간다라는 표현이 될 음.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으로 시장이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 가격이 좀 조정이 된다든지 이로 인해서 뭐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금이 줄어들거나 또는 소득이 늘어줘야 되는데 지금 시장 환경에서는 그런 환경으로 어떤 변화가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그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주택 구입 잠재력 지수 이게 간단히 말해서 중산층이 대출받아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건데 지금 뭐 집값도 오르고 금리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 주택 구입의 변수는 금리와 주택 가격일 텐데 지금처럼 좀 금리 인상기에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에 어떤 걸 택하는 게 좀 유리할까요? 글쎄, 그 주택담보대출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고정금리가 있고 또 변동금리가 있고 두 가지를 섞은 혼합형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변동금리가 이제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를 높게 책정을 하는데 지금 그 금리가 인상되는 그런 시기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변동금리라면 뭐 금리가 오르는 이 시기에 또 한국은행이 이번 달 소위 그 빅스텝이라고 불리는 그 뭐랄까요 추가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거의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런 네. 시기에는 조금 한 1, 2% 정도 고정금리가 높다라고 해도 고정금리에 대한 선호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선호도가 추세에서도 나타나는데 지난 11월에 한 7% 정도 됐던 고정금리가 12월엔 11%, 그다음 올 1월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달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시장의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뭐 수요자 입장에서 부담스럽게 작용을 해서 고정금리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조금 어떤 리스키한 그런 금리 시장 환경 또 거시경제 환경에서는 네. 그래도 조금 한 1, 2% 높아도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고정금리가 1% 정도 더 높더라도 고정금리를 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최근에 지금 금리가 너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가계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내용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그게 이제 장기 고정금리의 정책적인 모기지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불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좀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안심전환 대출로 해서 지원해주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심전환 대출은 소득 제한이 있는 분은 뭐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소득 제한이 없는 일반형으로 나뉘는데요. 이 분들이 각각 한도를 5억하고 2억 5천 정도 됩니다. 2억 5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금리보다도 한 0.1%에서 0.3% 정도 낮아지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음, 뭐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그 경감되는 부분이 적긴 해도 그래도 네. 안정적으로 그 전환할 수 있는 대출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정금리가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보다 네네. 조금 더 안전한 상품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다만 이런 가장 필요한 대출이라는 게 어떤 지금 그 주택담보대출에만 조금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대상이 제한적인 만큼 대상자에 대한 확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신용대출이라든지 개인 사업자 대출 등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울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정도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면은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오를지 또 대출 한도 얼마나 나올지 등을 좀 잘 따져봐야 할 텐데 고정금리로 갈아탈 때 고려해보면 좋을 점들 좀 살펴보는 어떤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지 팁을 주신다면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지금 시기잖아요. 그럼 네네.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확실히 유리할 것 같고요. 대출 같은 경우는 이달부터는 DSR 3단계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요. 본인이 얼만큼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선을 일정하게 좀 찾아서 음, 자금 조달에 대한 예산을 짤 필요가 있고요. 또 네. 아무래도 상환하는 금액들이 있다 보면은 또 부담스럽다면 중도 상환을 하게 되거든요. 금융기관마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몇 군데 그 은행들하고 0.5에서 한 0.8% 정도 수준 되는 이 상한 수수료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시면서 하는 게 아무래도 이 부담스러운 금리 음. 인상 시기를 조금 모면을 할 수 있는 그런 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유익한 팁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